안녕하세요. 요즘 사업을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중요하게 확인하고 또 참고해야 할 지표가 있죠. 바로 금리일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애타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쯤 금리가 시원하게 내릴까? 언제쯤 다시 1, 2%대의 저금리로 돌아가서 이 무거운 대출 이자의 숨통도 트이고 내 자산 가격이 예전처럼 급반등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우리는 지난 10년이 넘도록 돈이 흔하고 물가가 쌌던 그 달콤했던 시대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그 쾌적한 과거가 앞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기대에 서늘한 마침표를 찍어버린 세계은행의 거시경제 미래보고서에 담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은행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의 핵심 팩트를 한번 짚어보죠.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바로 2.1%인데요. 세계은행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글로벌 경제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했죠. 이 2.1%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충격적이게 다가오냐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잠재 성장률은 무려 3.5%였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지구촌 전체의 성장 엔진 출력이 30% 이상 급감했다는 뜻인데요. 세계은행은 이를 두고 지난 30년간 글로벌 경제를 견인했던 강력한 동력들이 일제히 소멸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죠. 성장은 둔화되는데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라는 건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6년 현재 115%를 돌파하며 제 세계 2차 대전 직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과거에는 경제가 이렇게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감히 내리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썼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세계은행은 현재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인 공급망 교란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뀐 구조적 고물가, 즉 스트럭처럴 인플레이션이라고 공식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곧 중앙은행들이 과거처럼 경제가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제로금리로 돌아가는 마법을 더 이상은 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글로벌 경제 체제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걸까요?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시기를 경제학자들은 이른바 대안정기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이 시기에는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도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이 기적 같은 현상을 지탱한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 둘째는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셋째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생산 인구 때문이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2001년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무려 10억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가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죠. 이들은 서방 세계를 위해 쉴 새 없이 옷을 만들고 전자기기를 조립했죠.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에 헐값으로 천연가스와 원유를 공급했고요. 이른바 세계화라는 거대한 디플레이션 수출 기기가 전 세계 물가를 짓눌러준 덕분에 우리는 싼 이자로 빚을 내어 집도 사고 투자도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점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이미 서방 세계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고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값싼 공장이 아니죠. 중국 내부의 인건비가 이미 높게 치솟았을 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단단했던 글로벌 공급망이 두동강 나버린 상황이죠.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세 번째 기둥, 바로 인구 구조의 붕괴에 있는데요. 영국 런던 경제 석학 찰스 구타트 교수는 자신의 저서 인구 대역전에서 이를 정확히 경고하고 있죠. 수십 년간 물가를 낮춰주던 전 세계 젊은 노동자들이 이제는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 인구는 줄어드는데 소비를 하고 막대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노년층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수요는 그대로이거나 늘어나는데 공급 능력이 축소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세계은행이 지정학적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가장 무서운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단지 한국이나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을 1970년대 오일 쇼크발 스태그플레이션과 비교하기도 하지만 세계은행은 당시와 지금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1970년대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죠. 경제의 기초 체력인 인구 구조가 매우 젊고 역동적이었다라는 건데요. 이를 통해 풀 볼커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는 극약 처방을 썼을 때 경제가 이를 버텨내고 다시 고성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충분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2026년의 경제는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경제의 내부 장기인 인구 자체가 늙어버리면서 발생하고 있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부채마저 사상 최고치로 쌓여가고 있다 보니 과거처럼 금리를 단숨에 폭발적으로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일거에 제압하는 극약 처방조차 더 이상은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맥락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현재 글로벌 경제가 치르고 있는 고비용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현재 기업들과 국가들은 단순히 물건을 싸게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비하고 있어요.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과 리쇼어링이 가져온 안보 비용인데요. 과거에는 인건비와 물류비가 가장 싼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국가 안보와 관세 장벽 때문에 인건비와 건설비가 3배나 비싼 미국의 애리조나나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죠. 동맹끼리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명분은 아주 좋지만 그 청구서는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세계은행은 이런 공급망을 중복으로 건설하고 비효율을 감소하는 이른바 지정학적 파편화 비용이 글로벌 제조업 단가를 영구적으로 1%에서 최대 1.5%가량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죠. 이른바 안전하게 생산한다는 안보의 대가가 곧 물가의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또 하나 거대한 구조적 비용이 추가되죠. 바로 그린 프리미엄 비용이에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은 결코 공짜가 아니죠. 구리나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채굴하고 수만 킬로미터의 새로운 전력망을 까는 데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자가 필요하죠.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업들의 생산 비용은 치솟고 이는 곧 결국 최종 소비재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은행이 이 그린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향후 10년간 글로벌 물가 하방 압력을 단단하게 틀어막는 바닥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죠.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세계은행이 경고하는 최종 목적은 바로 재정 우위라는 개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들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15%를 넘었다라는 것은 이제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에 끌려가는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고 싶어도 정부가 내야 할 국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자칫 잘못 올렸다가는 국가 재정이 파탄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정부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은행은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선에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2%였던 인플레이션의 기본값이 이제는 3에서 4%로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세계은행의 보고서와 전망으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해하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우리의 수출과 환율일 텐데요. 대한민국은 값싼 원자재를 수입해 효율적으로 강화한 뒤 전 세계에 내다파는 모델로 고속 성장을 해왔던 나라죠. 글로벌 잠재 성장률이 2.1%로 가라앉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할 세계 시장의 파이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게다가 글로벌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미국 달러화는 구조적으로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과거처럼 달러당 1,100원대, 1,200원대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율은 다시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1,300원대 중후반 혹은 1,400원대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고환율이 우리가 앞으로 수입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계속 높게 유지시켜 국내 체감 물가를 짓누르는 만성 질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죠. 또 하나의 뼈아픈 대목은 자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라는 금리가 결국 떨어질 것이라는 암묵적인 믿음 위에서 몸집을 계속 불려오고 있었죠.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라는 특수한 레버리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세금이라는 저렴한 무이자 부채를 활용해 자산을 불러온 한국의 독특한 공식은 금리가 결국 우상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할 때에만 아슬아슬하게 유지될 수 있죠. 만약 세계은행의 경고처럼 무위험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영원히 고착된다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전세 시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자가 비싸진 시대에는 미래의 막연한 성장보다는 당장 내 주머니에 꽂히는 현금 흐름과 기업의 실제 이익 창출 능력이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빚을 내서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전략의 위험 비용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조금만 버티면 예전처럼 금리가 뭐1% 정도로 내려가서 부동산도 오르고 내 이자 비용에 대한 숨통도 트일 거야 라고 기대하고 계시다면 이번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라는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경고 사이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이 서늘한 보고서는 단순히 글로벌 경제 성장률 수치가 조금 낮아졌다는 가벼운 경고가 절대 아니죠. 지난 30년간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려왔던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이라는 거대한 거시경제의 기본 공식 자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는 흔히 경제가 사이클을 탄다고 믿죠. 지금 당장 조금 나빠졌다가도 꾹 참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단순한 사이클 반복이 아니라 시대의 구조 자체가 꺾여버리는 비가역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인구 구조의 붕괴, 글로벌 공급망의 파편화, 막대한 정부 부채, 그리고 천문학적인 친환경 전환 비용은 단순히 시간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일시적인 변수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긴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내용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댓글을 부탁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